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로도 암울한데 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가, 또는 왜 여기에 다 순응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한국 사람들이 계층 하락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1995년에 1만 불 하다가 2019년에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3배로 는데 뭐 그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계층 하락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재적 공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에 내재돼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서도 쭉 설명드렸지만은 평균 소득은 올라가요. 근데 중위 소득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부가 위로 자꾸 올라간다.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층 하락의 실업률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계층 하락의 공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반지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또 옥탑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고시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계층의 하방성만 있고 상향은 잘 안 일어나니까 이 공포가 커요. 그래서 결국은 불안합니다. 늘 불안할 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극단적인 그 저항을 못하죠. 오히려 체제에 순응하고 집단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국가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제 내재적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입니다. 외재적 공포인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란 말이죠. 밖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 공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코로나19가 정말 위험한 질병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항상 변화가 오면요,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죠. 이득을 보는 집단이 뭐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어디냐? 당연히 의료계죠. 뭐 고생들 많이 하지만 제약업계. 왜 의료계가 이득을 보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의료계가 장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방역을 위해서는 5인 이상 못 만난다. 이건 누가 결정해요? 의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럼 왜 5인이냐? 6명은 왜 안 되냐? 그에 대한 설명은 안 해요. 그래서 설날도 가족끼리 못 모이게 한단 말이죠. 엄청난 공포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빅머니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IT 기업,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 언택트다 보니까,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은 몰락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함의, 경제적 함의, 사회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두기 또는 락다운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유럽은 한때 완전 봉쇄를 한 적이 있잖아요. 집 밖에 못 나오게 했잖아요. 필리핀도 그랬거든요. 뭐 비슷한 사례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집에 한 장만 끊어줘요. 그러면 그것도 한 2시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식료품점 가서 먹을 거 사오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다니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결정을 의료진이 내리는 겁니다. 장악력을 갖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 말에 철저하게 순응을 하잖아요. 국가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통제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있지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미국의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가 이 락다운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특히 이제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했는데 일부 주는 안 했어요. 그게 뭐냐? 개인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심하면 되지, 강제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냐. 그런 주도 있는데, 그 큰 주인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이제 강제로 락다운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치에 철저하게 순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적에 미세한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전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시적인 접근을 하면서 개인의 심리를 분석했다는데 우리는 ADD 시대입니다. 예. Anxiety, Discontent, and Distrust. 예. Anxiety, 불안, Discontent, 불만, Distrust, 불신. 이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ADD 시대에 무슨 개인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건 생각 안 하죠. 예. 무슨 위로금 준다 그러면 고맙잖아요. 오케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테러리스트라 그랬잖아요. 일부 정치인은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얼굴이라는 게 이걸 또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개인 정보도 알려줄 게 많은데 이 얼굴, 뭐 초상권도 있고 그래서 이 안면을 어디 제공할 적에는 안면 사진이겠죠. 그럴 적에는 이게 개인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역학 조사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찍어가지고 막 보내줘도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횡포라고 봅니다. 횡포. 그 정도로 이 코로나가 위험한 병이냐. 근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공포, 계층 하락의 공포, 감염에 대한 공포, 이걸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적에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디지털 토탈리타리아니즘이 됩니다. 디지털 독재, 디지털 전체주의. 이걸 다른 말로 과두적 집단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이 좀 넘어가면은 집단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단어로 제가 원래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데모크라시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제 무슨 국회의원 뽑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사이버 상으로 의견 다 물어. 그럼 사이버로 하면 되는. 더욱 지금은 모바일 아닙니까? 그걸 연구했는데 그게 디지털 데모크라시로 가지 않고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게 된 거예요. 향후 한국 사회는 소득의 초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권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계급은 클래스죠. 계층하고 계급. 계층은 스트래덤. 이게 뭐 지층, 단층 할 적에 층위가 있다라는 거죠. 계층하고 계급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층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시험을 잘 본다던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던가 뭐 계층이 올라가요. 내가 팽팽 놀았다가 계층이 떨어져요. 계급은 신분입니다. 신분. 그래서 이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층의 고착화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뭡니까? 금수저, 흙수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스펙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엔 봉사, 그러면 동해 가서 봉사하고 뭐 노인정 가서 봉사하고 그거 가지고 점 스펙 만들어 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봉사? 적어도 해외 봉사해야 돼요. 아프리카 정도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아프리카 봉사 보낼 만한 부모가 몇 명이나 있어요. 다른 스펙, 경연대회, 뭐 어디 인턴했다. 이거 다 여유가 있어야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수시 이런 게 결국은 계층을 고착화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계급화된다 이거죠. 제일 위는 뭐냐? 슈퍼 엘리트입니다. 올리가킥 컬렉티비즘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파워, 권력하고 머니, 돈이 합치한다 그랬죠.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올리가키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조직 전체를 생각 안 해요. 자기네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몇 명이나 되냐? 극소수죠, 극소수. 그 밑에 이제 테크노크라트가 있어요. 한 5% 정도. 이게 이제 5급 공무원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뭐 법조인, 교수, 전문기관 연구원, 언론사 간부, 의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직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발휘를 합니다. 그 대신 고소득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받아요. 예.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1997년도 IMF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고,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식인 집단이 체제에 대한 비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자기는 그 체제 안에서 고소득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개인이 잘못 변화하다가 자기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위협을 받을까 봐 안 한단 말이죠. 최근에 논쟁이 일어났던 이슈가 됐던 KBS 어느 국회의원이 KBS 직원이 6천 명인데 1억 원 이상 그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60%다. 그 사람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한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에서 보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 명이다 이랬어요. 나중에 KBS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2천 명이 아니고 1,500명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주장이 맞을지 모르지만 1,500명에서 6천 명 중에 총 직원 1,500명 내지 2,000명은 뭐 특별히 뭐 놀고 먹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작에 관여하기는 특별한 하는 일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월급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분개할 게 아니라 그게 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기가 좋은 겁니다. 다른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 밑에 이제 인사이더가 있어요. 한 15% 정도 됩니다. 대기업 직원, 뭐 교사, 하급 공무원, 정부 산하기관 직원. 이 사람들은 고용 안정을 인정받아요. 그 중간 소득이죠. 예. 대부분 사무직 관리직입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라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왜? 이제는 로봇 생산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직이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소득 고용 안정. 이 사람들이 갖는 불안은 뭐냐면, 야,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밑에 클래스, 아웃사이더로 떨어지면 어떠냐. 그러니까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선전도 하고. 아웃사이더 60%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사람들은 최저소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그 다음에 고용 불안정. 이게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 우석훈 박사가 쓴 책이 88만 원 세대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야, 설마 이런 세상이 오겠나 했는데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이 노클래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회 구성원들 20%. 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65세 고령자가 우리 14% 넘었다 그랬죠? 조금 있으면 20% 됩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일할 수도 없고 대부분 연금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죠. 거기에다가 기초수급 대상자 있죠? 거기다가 자발적 실업자, 사회 부정자 있죠? 20% 노클래스예요. 나머지 80%가 먹여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계급화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추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은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이 오고 한국의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그건 코리아의 디스토피아. 그걸 저는 디스코피아라고 부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디스코피아.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디스코피아가 오고 있다. 디스코피아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시, 프라이버시 이제 점점 없어졌죠. 그런데 1984하고 틀리게 공포는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뭐 박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감시의 공포 가지고 계층 하락의 공포.
코비드에 걸릴까봐 그 공포, 이 공포가 지배를 하죠. 그 가운데 쾌락 추구는 보장해 줍니다.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적인 상황하고 그 다음에 1984의 공포의 상황,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서가 유지가 되죠. 그 대신에 거기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는 개인성은 없어요.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딱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식 의식도 없이 사는 겁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사회가 온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야,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비하면은 자유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요즘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성 댓글, 뭐 항의 전화 못 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뭐냐면은 언제쯤 이렇게 돼요? 이런단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5년 안으로 가능합니다. 완벽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한 10년이면은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봐요. 왜? 중산층의 붕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중산층이 붕괴되면요, 그동안 중산층이 가졌던 부는 위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가키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년. 또 뭐라 그러냐면은 뭐 그런 사회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올리가키든 국가든 그게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차피 60%가 무슨 뭐 아웃사이더, 그냥 최소 소득 가지고 사는데 뭐 상대적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싫어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 저항을 안 하면요, 이게 와요. 권력은 지배력 확대의 원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돈은 소유욕 확대의 원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항상 늘려가려고 그래요.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센서와 데이터 통합 관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에 법만 만들어요. 이건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에 찬성하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으면 항의 정화나 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피켓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에 저 사람 떨어뜨리자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개인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의 관리하고 센서의 통합 관리를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불편해도 지갑에다가 그냥 종이돈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어차피 금융거래는 여러분들 뭐예요? 다 우리가 중요한 금융거래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전자지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국가가 내 통장을 완전히 관리하겠다. 내가 얼마를 어디서 썼는지 몇 시에 썼는지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겠다.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빚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가계부채, 개인부채로 하면 국민 평균 4천만 원이고 국가 총부채를 합치면 1억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빚은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돈에는 여러분 딱 두 종류가 있죠. 내 돈, 남의 돈. 그냥 내 돈 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돈을 쓰면은 그걸 이제 못 갚게 되면 코가 낀단 말이죠. 빚을 왜 집니까? 미래 소득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빚을 지잖아요. 대출을 받잖아요. 이게 보장이 됩니까? 저성장 시대에.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뭐 다들 빚지고 있는데 뭐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해주죠. 뭐 탕감을 시켜주던 어떻게 해주겠죠. 빚 못 갚은 사람 전부 다 개인 파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탕감해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올리가키에 복종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8세기 중반서부터 산업화가 되고 소득 수준이 무지하게 빨리 성장하면서 인간의 욕망 수준이 높아졌죠.
결국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강의 들으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뭐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디지털과 세계화에 따른 우리가 편의,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장점, 우리한테 좋은 건 살리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막아야 된다. 그걸 막지 못하면은 디스코피아, 코리안 디스토피아, 디스코피아가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